지금 이거 나눠줬던 자료를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거는 그냥 아마 지금은 읽을 필요는 없을 건데, 글쎄요, 조금 욕심이 있다면 한번 읽기라도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수능 특강이라고 이제 고3들 공부하는 교재인데, 해마다 새로 나오는 교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푸는 이 비문학의 각각의 영역들은 사실은 고등학교 내 선택 과목들을 기초로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단원의 목차에서도 공부를 했었고 어려운 지문들을 읽었었지만 사실 그 내용들이 알고 보면은 일관성 있게 어떤 내용하고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책에 하나의 지도처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경제는 따로 지금 그려줄까 하다가 디테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복사를 해서 나눠줬는데 목차만 봐도 자 보세요. 두 권인데 지금 이거 반반 나눠가지고 한 거니까 이제 내용은 겹치지는 않아요. 자, 앞쪽에서부터 보면 강의 제목만 보면 첫 쪽에 안쪽에 보면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경제체제 및 시장경제 원리, 가계기업 정부의 경제활동, 시장가격의 결정과 변동, 잉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시장 실패 정부 실패, 경제 순환과 경제 성장, 실업과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과 안정화 정책, 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 외환 시장과 환율, 국제 수지, 금융생활과 신용, 금융상품과 재무계획.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지 알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이 책이 비교적 꼼꼼하게 돼 있어서 각각의 해당 주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다뤄주고 있어요. 이 책의 단점이라면 아주 극강의 어려운 지문이 없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근데 왜 필요하냐면 가끔 내가 다루고 이게 어디였지? 이게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였지가 혹시나 궁금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른 문제집 살 건 아니고 그냥 학교 교과서 보면 되는데 교과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드린 거니까 여기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외에 나와 있는 건 알 필요조차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참고해서 나는 한번 맘 잡고 경제를 한번 끝장 내봐야 되겠는데 생각하면은 참고해 볼 만한 자료고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분량 때문에 나눈 거니까 별 저기는 없어요. 그래서 참고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그래서 항상 모든 공부는 데이터를 한 곳에 쌓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고 또 없어지면은 또 새로운 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것이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번에 공부한 거에서 그래도 경제에 꽤 시간 많이 들였는데 좀 남아야겠다. 뭘 남길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좀 정리를 좀 해나가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보충 자료 나눠드렸던 거 이거 빠작 문제 푸는 거 답 체크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360은 못해. 그거 나머지 답 체크 해놨다가 나중에 그럼 보세요. 아니면은 그래 답 체크는 하지 말자. 답 체크는 하지 말고 선생님이 답을 나중에 저기 정리해서 줄 거니까. 참고로 얘는 이거 고등부 빠작 비문학에서 뽑은 건데 이거 말고 좀 더 어려운 선지도 있기는 한데 사실 여러분 평가원 모의고사를 풀어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어려운 게 가끔 한두 개가 있어서 좀 그런 수준이지. 근데 고3 되면 난이도 갑자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비문학 공부를 좀 잘하고 싶다면은 1년 정도 빨리 가는 게 좋은데 1년 정도 빨리 간다는 것은 기출 분석을 고3 때 하는 게 아니라 고2 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 풀 수 있는 준비가 고2 때 정도 돼 있어야 고2 때 시점부터 고3 걸 풀어놔야 그걸 바탕으로 고3 때 사설이나 새로운 걸 풀어가거든요. 딱 1년 정도 속도를 좀 잡아가는 게 좋은데 여러분 작년에 응서 선생님이랑 비문학 잡아갈 때 고1 과정의 평가원 문제들 수준을 대부분 많이 봤어요 지금. 그래서 고1 과정은 지금 사실은 건너뛰어도 되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 원래는 다만 이제 뭐가 좀 안 돼 있냐면 시간 관리 같은 거 연습을 좀 안 해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지문 난이도 자체는 좀 더 높은 거를 풀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서 지금 넘어가고 있다면 의외로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집보다 우리가 지금 교재로 쓰는 문제집보다 빠작이 약간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연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풀어보시면 좋겠고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배웠던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는 있어요. 자, 일단 3번 그럼 다 맞은 분은 없다는 얘기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 주 숙제 다시 내줄 텐데 이번 주 7도 추가됩니다. 7도 추가되고 오늘 진도 나가는 것만큼 다시 문제를 숙제를 내줄 텐데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요거 지나가고 그럼 오늘 교재 우리 교재 거는 풀어 오셨어야 되는데 교재 거는 하셨나? 그래 괜찮네요. 그죠? 갑자기 숙제 좀 내줘가지고 나도 좀 걱정하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해왔네. 자, 괜찮습니다. 뭐 그래도 할 거 많으니까. 자, 여기 어디냐?
124쪽부터 우리 오늘 교재 124쪽. 오늘 거 이제 교재 진도 나가야죠. 채점부터 같이 해볼게요. 124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가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합니다. 예습을 해야 되는 이유. 지금 우리가 예습을 한 거잖아요. 예습을 한 이유는 강의를 효율적으로 듣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같이 풀고 다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예습해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신 만큼 강의를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만들어지는 거는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예요. 이 과정인데 복습하라고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주제까지 왔냐면 처음에 우리가 어느 주제 했는지 기억 혹시 나세요? 철학 했었어요. 철학. 철학을 대표하는 키워드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제가 철학 이야기할 때 많이 강조했던 키워드가 좀 있는데 어휴, 너 상 주고 싶다. 고맙다. 목적이 있다면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자, 이게 왜 얘기를 했냐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혹은 진짜 모든 것들 위의 목적은 무엇인가? 즉 전자의 경우에는 행복이라 답하거나 아니면 도를 실현하는 삶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목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철학자는 자, 인간 이성이야말로 인간만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이야말로 다른 무엇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가장 고유하고도 가치 있는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철학 부분에서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사회과학 부분에서 경제 부분을 주로 봤었죠. 경제에서 제가 강조했던 개념은 상대성입니다. 즉 우리는 나 성적 10점 올랐어. 제가 전에 그 얘기 했었나요? 저도 수능 때 제가 2001년 수능을 봤는데 물수능이었습니다. 그 해에 만점자가 속출했어요. 완전히 이제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나만 잘 본 줄 알았죠. 집에 가서 EBS 맞춰보고 오니까 제가 그 해 맞았던 모의고사 점수 중에 최고점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제 기억에 392점, 400점 만점에 392점 맞았었는데 원래 뭐 한 370점대 나와도 서울대 간다 막 이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전해가 불수능이었어요. 또 바로 제 앞에가. 저 해는 이제 300 난리 난 거죠. 어떡하지? 침착해야 되는데 또 얼굴에 또 너무 티내지 말아야지 이러고서 침착한 마음으로 학교를 들어갔더니 애들이 막 책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얘는 30점 올라 얘는 50점 올라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물수능의 해였는데 내가 그 얘기 왜 한 거야? 맞아. 상대성 얘기하려고 한 거죠. 제가 점수가 오른 건 맞아요. 근데 딴 놈이 더 올랐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처럼 이것이 과연 오른 것인지 내린 것인지 그 가격에 대한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다뤄봤었고요. 그리고 상대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절대성의 개념도 뒤따라 갔죠. 그래서 특히나 돈의 가치는 좀 상대적이지만 물건의 가치는 좀 절대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가 좀 또 다뤄지는 부분이 이제 지금 사회과학 일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크게 다루는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한테 조금 유용한 부분 이게 뭐냐면 사실 저는 다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혼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어려운 것만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그 어려운 것 중에 한 영역이 사회과학 영역에서 바로 법입니다. 법이 나오면 이제 사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약간 좀 이제 절개되는 부분이 알죠? 막 랩 막 하다가 가사가 생각했네요. 딱 그 포인트가 두 개가 경제고 하나가 법이에요. 따라서 철학 부분은 사실은 좀 생소한 듯 했지만 오히려 논술 공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실존주의, 뭐 해겔 이런 거 나와도 오히려 딴 사람보다는 좀 더 잘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문학 쪽에서 조금 두 개 다뤄야 되는 영역들이 이 경제라는 것과 법이라는 영역을 다뤄야 됩니다. 그럼 경제는 대체 무슨, 이제 경제는 요 키워드로 갔는데 법은 무슨 키워드로 갈 거냐. 요걸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그 사회과 과목 탐구단원으로 오면 이거 그렇잖아요. 철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됩니다. 이 과목을. 이건 이제 경제로 배우겠죠. 법은 법으로 배우지 않고 정치와 법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정치 파트가 있고 법 파트가 있어요. 이 정치하고 법의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는데 요거 둘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치가 무엇이고 법이 무엇인지. 정치하면 우리 생각나잖아요. 정치인들, 민주주의. 핵심이 뭐예요? 투표. 이런 거 생각하면 정치 핵심은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법은요, 잘 몰라요. 왜 그러냐? 법은 모르고 사는 게 속편해요. 왜?
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상황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미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내가 피해자든 내가 가해자든 법원 갔다 온 사람, 내가 얘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아는, 제 개인적으로 저 아는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 셋째 아들이 법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뭐 지금은 되게 착실하게 잘 사는데 한때 뭐 여기 근처 뭐 부고 다니다가 뭐 이렇게 오토바이도 타다가 뭐 여러 일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얘기하지 않겠어. 어쨌든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일들을 겪는데 그때 이제 안 거지. 판사님이 계시고 법정에 가면 무슨 느낌이고 이거를 이 친구도 그때 처음 겪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몰라야 돼. 평생. 일평생 몰라야 돼. 둘 중에 하나라니까. 내가 가해자로 가든지 피해자로 가든지인데 법은 그래서 모르는 게 나아. 이게 경제랑의 차이. 경제는 좀 알아야 돼. 경제는 여러분들이 건물주 되고 투자해서 돈 벌고 막 이런 거 하려면 좀 알아야 되거든. 잘 먹고 잘 살려면. 법은 최대한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법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공부하지 않았던 걸 후회했던 적이 딱 한 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무시했던 과목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경영학. 경영학은 잡학이다. 그거는 학문도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이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법학. 제가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갈 때 저희 때는 이제 저는 정시로 갔었어요. 그때 정시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점수가 이제 뭐 딱 그 서울대 법대는 갈 수 있는데 그때 서울대 법대보다 점수가 높았던 게 서울대 외교학과가 더 점수가 높아요. 커트라인이. 왜냐면은 외교학과는 정원이 한 30명 되고 법대는 한 200명 되기 때문에 법대가 커트라인이 더 낮았기 때문에 저는 법대는 갈 수 있었는데 외교학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외교관 되고 싶었어 가지고 외교학과 갈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불러서 상담하고 안 되니까 학년부장 선생님이 부르고 안 되니까 제가 교감선생님까지 만나러 갔어요. 교감선생님께서 성호야 너 과를 좀 차라리 법대는 어떠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법할 생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가나다군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서울대는 사회과학대에 인류학과라는 학과를 썼었어요. 인류학과를 썼고 근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 스토리 나중에 해드릴게. 어쨌든 인류학과를 했고 근데 그 이제 제가 혼자서 마음을 바꿔서 제가 혼자 과를 바꿔서 썼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서울대는 인류학과를 썼고 그 다음에 고대도 정경대를 썼어요. 정치경제를 썼고 법대를 안 썼어요. 근데 다군에서만 카드가 하나를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가 있어서 그때 이제 한양대 법대가 있었어. 그래서 한양대만 법대를 썼는데 그때도 법대를 쓰지만 당연히 안 갈 거라고 생각했지. 그때 당시로 요 기준에서 한양대 법대를 쓰면 4년 장학금이 나오거든요. 저도 나왔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갔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법대는 뭐 나랑 법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대학교 4년 내내 졸업할 때까지도 법을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진짜 법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2009년부터 이 대치동에서 입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도야? 2022년이니까 몇 년 된 거니? 나 되게 오래됐다, 야. 근데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제가 20대 때부터 강의를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몸담았던 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원이 어떤 학원이랑 제휴를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독립을 했어요. 새로 우리가 학원을 만들겠다. 근데 그 우리랑 같이 계약을 했던 쪽에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되게 좀 잘 되고 있었거든. 우리 팀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못 나간다 막 이랬단 말이야. 우리가 나가는데 뭐 자기는 그랬더니 이제 그쪽이 태클을 건 게 뭐였냐면 그 학원 이름을 쓰지 못하게 이제 법원에다 항소밖에 막 소를 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웃긴 게 그 이름을 우리가 만들었거든. 만든 사람 여기 있고 다 여기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돼. 저 태클 거고 진짜 짜증난다. 우리 괴롭히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희낙낙했지. 그래서 이제 결국 나가서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학원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재판에서 졌어요. 우리가 재판에서 져가지고 그 이름을 뺏겼어.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어.
미안해. 볼드모트 같은 거야. 근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름이라. 근데 그 이름 그 학원 이름 내가 만든 건 아닌데, 그때 이제 우리 팀의 리더였던 원장님이, 나중에 원장님이 되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 이름을 만들었어. 아니다. 그분이 만든 건 아니다. 다른 팀원이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 이름을 썼는데, 우리 하면 딱 내 이름 내가 최성호잖아. 최성호가 이름 못 쓰게 된 거야. 아니, 황당하지? 내가 최성호인데? 내가 최성호야. 근데 최성호 학원인데 최성호 학원이라고 못 쓰는 상태가 되는 거야. 얼마나 황당해. 자,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나 얻으셔야 되는데 뭐냐면 법은 상식과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상식의 문제와 법의 문제는 굉장히 달라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거 뭐냐면 야, 너 그거 지호잖아. 그럼 네 이름은 네가 써야지인데 법적으로는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뭔가. 자, 상식이나 일상의 이야기대로라면 굳이 그렇게 어렵게 꼼꼼하게 다뤄갈 필요가 없는 것들을 법은 굉장히 꼼꼼하고 어렵게 다뤄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알 수도 없거니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해봤자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해.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가 터지면 중요한 계약은 다 법적인 계약으로 효력을 따지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이름을 내가 만들었고 그거 내가 개발했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알죠? 스티브 잡스가 무슨 회사 만들었어요? 애플 만들었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 책 되게 재밌어요. 한번 두꺼운데 한번 읽어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한번 쫓겨납니다. 네. 내가 만들었잖아. 그거 워즈니악하고 막 해가지고 컴퓨터 만들어서 막 이렇게 키웠단 말이야. 그래서 쫓겨나요. 왜 그래? 이게 다 법적 관계, 계약의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법은 상식과 다르다예요. 이때 얘기하는 상식이 어쩌면 정치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막 어떤 사람이 인기 있고 막 이 사람 표 주고, 여러분 누구한테 투표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투표권이 곧 가게 될지도 몰라요. 투표권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 고2, 고3 때쯤 막 투표하게 되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은 일상적인 얘기예요. 근데 법률적인 얘기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뉴스에서 나올 때 누가 무슨 어떤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데 뭐 그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법으로는 판결이 옛날에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것 같아. 나쁜 놈인 것 같아. 근데 법원 판결로는 무죄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유죄가 나와서 감옥에 갇혀버려요. 이게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 왜?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좀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법은 상식과 다르다. 그럼 내 생각에 이럴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상식이에요. 내 느낌이야.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야. 근데 법은 그것과 다르다. 법은 매우 엄밀해야 돼. 왜 그러냐? 법이 사형 선고 때리면 그 사람 죽지. 법은 그만큼 어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강제력. 이 사람 사형 땅땅땅 하면 얘는 무조건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법은 상식 수준에서 오늘 한번 봐줄까? 라는 느낌으로 가면 큰일 나. 그래서 법은 매우 엄격해. 그리고 매우 그 기준이 정교해. 그러면서 매우 객관적이지. 법은 그런 거야. 정치란 건 뭐야? 예를 들면 내가 군주야. 내가 무슨 펠리페 2세야. 오늘 상이, 자, 오늘 누가 국어 다 맞아. 숙제 다 해온 사람 상이 혼자 돼. 자, 너에게 오늘 그 영토를 수여하도록 하겠다. 나머지는 다 감옥에 가둬.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수업 안 할 거야. 상이만 오늘. 자, 오늘 나랑 오늘 같이 저녁 식사하기로 해. 선생님, 저 약속인데. 뭐야? 그럼 너도 감옥에 가. 막 이런 거 해도 돼. 왜? 이거는 군주고 왕의 논리니까. 이게 뭐야? 기분 따라서요. 이랬다 저랬다. 그럼 이제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걸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은 권력자. 우리 저 이북에 좀 계시잖아요. 그죠? 뉴스에 항상 자주 나오는 게 무슨 얘기야? 거기에 북한에 제2, 제3의 권력자가 있는데 최근 2달 동안 안 보였대. 그럼 다음 달 한 3달 지나면 숙청되었다. 이렇게 기사 뜬단 말이야. 이유는 비슷해. 숙제해왔어? 상이? 안 해왔대. 그러니까 너는 숙청이야. 너 이제 사라져라.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거는 되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의적이다라고 얘기해. 지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데
정치란 건 그런 거예요. 정치. 왜? 정치, 우리나라 정치 구조의 행정부의 수반이 누구야? 대통령이지. 대통령이 보니까 아이 풀어주자. 이번에 저기 사면 해주자. 우리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됐죠. 사면됐어. 그러니까 왜 사면됐을까? 법이 대통령한테 권한을 줬어. 사면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 좀 봐주자 지호 좀 봐주자 이번에 하면 봐줄 수 있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주관적인 거니 객관적인 거니? 주관적인 거야. 맞아. 주관적인 거야. 정치는 좀 주관적인 게 있어. 근데 법은 오늘 판사님이 에이 사형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상식의 문제에서는 아이 저기 이번에 여기 맛있대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 인지상정. 또 이렇게 또 모른 체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봐주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야. 이게 약간은 인간 사회 사는 상식의 보편적인 이야기 같은데 법은 그냥 칼이야 칼. 아무리 친했어도 사형.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근거가 없고 죄의 근거가 없으면 무죄. 그냥 법대로 한다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이야. 법은 굉장히 엄밀해. 우리의 상식과 달라. 자, 그러면 이걸 우리의 문제로 적용을 해보자. 법의 논리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던 논리와 매우 비슷할까 다를까? 달라요. 법의 논리는 우리의 상식적 생각과 되게 달라.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쉽게 풀어놓을 걸 겁나 어렵게 써놨어.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법의 논리는 일반 상식과 다르다라고 하는 점. 그 일반 상식은 차라리 정치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법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할 때는 그 전문 용어부터 시작해서 그 논리 자체가 굳이 당연한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지조차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서 법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시는 게 좋고, 결국 그러다 보면 법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그 제시문 내에서만 통용되는 논리가 존재해요. 따라서 일반 상식의 경험과는 달리, 그리고 경제는 그나마 간접 경험이라도 할 수 있는데 법은 진짜 겪을 일이 없어. 여러분 형법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다 큰일 난 거야. 여러분 철컹철컹 하는 상황 되면 형법을 봐야 되는데 형법은 몰라야 돼. 아니 우리가 법에 대해서 관련 지어준 건 두 개밖에 없다니까. 내가 철컹철컹 되든지 아니면 나 피해자 되든지. 이미 피해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몰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변호사 검사 될 거 아니면 기본적으로 법은 모르고 사는 게 편한 건데, 모르고 살면 선생님처럼 어떻다? 야 우리가 이번에 재판 이기고 쟤네 말도 안 되는 거 했다. 우리 학원 이름 못 쓴대. 그래서 학원 이름 바꿨어요. 이름 아예 바꿨어. 간판까지 걸고 했는데 다 내리고 다 새로 했어. 어떻게 법에서 졌는데 안 되는 거야. 응? 아니죠. A 프로 아니죠. A 프로는 자, 그 학원의 이름이 한번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학원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한 다음에 제가 2014년에, 여러분 2010 몇 년생이야? 6년생이에요? 그래. 그래. 다행이다. 2014년에 제가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나 이제 혼자 나가서 할래. 그래가지고 나와서 차린 게 A 프로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어요. 그 학원은. 그 전 학원은 결국 없어졌어요. 이름만 뺏어간 다음에, 그래도 그렇지,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또 그 계략에 넘어가서 두 사람이 남았어. 우리 팀에 있던 사람 중에서 그 이름을 뺏어간 학원에서 잘 구슬러가지고 두 명을 남겼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팀이 이제 어쨌든 좀 양분도 되고 좀 그러긴 했어. 어른들의 사정입니다. 이런 게 재밌지, 근데? 자, 또 뭐, 교육 얘기 살짝 해드려? 재밌는 거 많아. M사, E사, 재밌는 얘기 많아. 자, 일단은 근데 여기까지만 하자. 수업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하면 너무 재밌는데, 그만해야 돼. 조용히 해. 이제 공부해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걸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교재에 몇 페이지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 106페이지를 보세요. 106페이지. 이거 있죠? 이거 우리 여기 지도 그림 나왔었던 거 있잖아요. 여기 그림을 또 우리가 그리고 가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정치화법 1주 차고 다음 주에 정치화법이랑 사회문화를 같이 끝낼 거예요. 사회문화는 사실 그렇게 제가 어렵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사회문화는 제 기준은 머릿속에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다루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되게 단순한데, 이게 뭐냐면은
수능, 비문학, 국어 역대 수능에서 비문학 지금 오답률 높았던 영역만 건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기초가 되는 거 다 꼼꼼히 다루면 되게 좋은데 이 문제집 제가 풀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기초 입문서 치고는 되게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 계속 들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다 하려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보면 되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진짜 그 생각을 공부를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학교 내신 시험 보고 이렇게 공부하시잖아요. 여러분 공부법에서 처음에 빡세게 보고 한 10시간 보는 거하고 10시간 동안 빠르게 2회독, 3회독 하는 거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2회독, 3회독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 1회독을 정말 각 잡고 할 때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기는 한데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항상 기억률 즉 얼마나 암기되는가의 정도의 문제를 놓고 볼 때 한 번 본 거는 사실은 그렇게 암기율이 높지 않아요. 아무리 정밀하게 봤어도. 그래서 2회독, 3회독을 통해서 반복적인 공부 학습을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문제집 한 권을 보더라도 한 3번, 4번 보는 게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비문학을 한번 쭉 훑은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몇 번 훑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초가 몇 번 딱 끼고 나면 그 위에는 이제 사례로 그때 나오는 새로운 문제만 계속 풀어대면은 이제 그 위에 기초 위에 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제가 지금 공부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정치화법 부분에서는 자 지금 세부 목차를 한번 보면 민주주의 헌법, 정부 형태와 국가기관, 선거와 정치 주체 이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입법, 사법, 행정의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인데 그죠? 이거 입법, 사법, 행정 얘기거든. 그런데 옆에 있는 목차 쭉 봐봐. 많이 출제되지가 않지. 한 해 수능 국어 지문에 비문학 지문 영역 몇 개 나올까? 수능 국어 문제에 비문학 제재가 몇 개 나올까? 3개 나와, 3개. 3개 나온다고. 그 3개가 어떤 게 나오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 경향 봤을 때 얘들은 잘 안 나와. 왜냐하면 얘들은 어렵게 내기가 힘들어. 지금 수능 국어는 변별을 많이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어렵게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 그럼 많이 나오거나 꾸준히 많이 나오는 게 보세요. 딱 별표 칠게 정해져 있죠. 법치주의와 법체계입니다. 딱 이 부분이에요. 그럼 법치라는 건 여기 별표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 이거 쭉 다 보셔야 돼. 왜냐면 봐봐. 어떤 내용인지 제목만 봐도 공부가 된다. 민법, 계약, 불법행위, 손해배상, 가족간 법률행위, 형법, 사회법, 행정법 법의 다양한 종류와 체계가 등장하고 있죠. 옆에 있는 제목 한번 볼게. 뭐 오래된 거니까 이거 지금 16년까지는 빼고 17년도 이후 거만 보면은 뭐 저기 진한 거 28년 근로자의 권리, 법의 원칙과 민형법, 그다음에 계약과 채무 요런 주제 여러분 어려워해요. 계약 얘기 나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소유권 공시 방법, 국민 참여 재판, 법적 권리로서의 예약. 자, 그래서 이 법 주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수능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왜? 이게 제일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니까 일부러 평가를 내는 거예요. 시간 잡아먹으라고. 이런 문제를. 그래서 거꾸로 아까 바로 위 파트에서 경제 부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 법체계, 여기 부분 하면은 인문계열 주제하고 자연계열 주제로 나눴을 때 인문계열 주제의 가장 크리티컬한 2개 영역은 요걸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만 제대로 기초를 잡아놓는 게 어쩌면 저는 모든 주체를 1주차 하는 것보다 훨 낫다라고 보고 나머지는 그냥 니들이 공부하셔도 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회문화도 물론 자주 출제는 되는데 사실 여기는 치명적으로 어려운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꾸준히 공부해 가도 충분히 혼자 해도 잘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주에 정치화법 첫 파트 그 다음에 사회문화 남은 파트까지 해서 그건 다음 주까지 해서 이번 주 다음 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내용을 쭉 한번 돌아봤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법적 주제로 돌아갈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주제는 꼭 법만 있는 건 아니고 정치도 있고 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읽지 않고 그냥 훑어만 보고 넘어갈 텐데 124쪽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입니다. 자, 민주주의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나오려면은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민, 즉 국민 또는 시민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야 되는데 결국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 혹은 이런 정치적인 운영 방식은 어느 시기 이후로 등장했다? 근대 이후로 등장한 것입니다. 모든 건 근대부터 시작돼요. 자, 근대 현대죠.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현대사회의 기초는 근대에 다 놓아진 겁니다. 따라서 근현대라고 우리를 둘을 붙여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대를 이해하면 끝입니다. 따라서 근대의 정치 질서 시스템은 민주주의로 대부분 설명이 되고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다. 뭐 이런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에서 약속하는 국민들의 권리, 즉 그 주권에 대한 약속이 어디에 기초한 것이냐? 그게 바로 헌법이죠. 국민 주권의 가장 기초가 되는 판단과 진술, 그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다 모두 헌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와 헌법은 가장 기초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거꾸로 어려울 내용이 없어요. 너무 당연스러운 이야기들만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글의 경우에는 빠르게 전체 내용을 훑어보면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는데 민주주의는 이러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 체제다. 뭘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서.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추구한다. 즉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시스템이 민주주의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 구성원 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의회 동그라미 치시면 자, 이걸 무슨 부라고 하죠? 입법부라고 하는 거죠.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입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자, 의회는 법률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입법 과정을 통해 입법을 통해 갈등을 관리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그에 따라 다음 문단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시민의 정치 참여가 강조되는 현대 민주주의. 자, 현대 민주주의의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한 가지 투표죠. 투표 말고 그럼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딴 가지 있죠. 직접 참여. 내가 뽑거나 아니면 내가 대표자가 되거나. 어쨌든 둘 다 대표자를 뽑거나 대표자가 되거나죠. 그래서 이것을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간접민주주의라고 하고요. 따라서 현대민주주의의 대부분의 형식은 투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 형식을 취하게 돼 있고 그렇게 뽑혀진 대표들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의회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게 차이죠. 자, 우리나라 행정수도 어디입니까? 세종시죠. 네, 세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시를 보게 돼서 국가공무원이 5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이 되시면 다 세종시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종시에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나요? 아니죠. 그들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혹은 그 밑에 있는 각 부의 처장관들이 결정해서 뽑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뽑혀오거나. 근데 우리가 투표로 뽑는 대표자는 국회의원이 유일한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정치 참여가 강조되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의회가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자,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근본 목적이 있죠. 왜? 그래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의회가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최적의 입법 과정을 정립하는 것은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자, 이 정도 느낌만 가지고 넘어갑니다. 자, 정부 형태와 국가기관 같은 경우도 빠르게 볼 겁니다. 이것도 오늘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자,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디 봤죠? 민주주의 얘기할 때 민주주의 얘기 나오면 어디가 먼저 나온다? 의회, 입법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민주주의 투표니까 의회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정부 형태가 나왔죠. 그럼 무슨 부예요?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가 되는 거예요. 행정부. 행정부 쪽 정부 형태 국가기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자, 주체 뭐죠? 어떤 특정 행위를 하는 행위자. 그죠? 그 권한과 판단을 내리는 당사자죠. 따라서 행정의 주체, 공무원 얘기하는 거죠.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추구하는 거겠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미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가 있다. 규제에 동그라미 치시고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자, 이것도 뭐에 근거해야 된대요?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 지 맘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정 규제. 자, 이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제 설명을 하면서 시장 자유주의 얘기할 때, 그죠? 시장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그렇죠. 간섭입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간섭을 원형으로 보시고 규제 역시 간섭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규제라 하면 반대로 뭐가 침해된다? 자유가 침해된다.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다. 자, 따라서 행정부의 권한은 대부분 이야기가 국민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와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왜? 얘네들은 정신없죠. 어린이집. 막 뛰어. 저희 집에도 둘이 짐승들이 돌아다닙니다. 제가 집에 가면 난리가 납니다. 이분들이 막 저를 올라타시고 저한테 뭘 던지시고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규제를 하죠. 자유를 통제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제 행정부일 수밖에. 저희 집에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행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일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제한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합법적으로예요. 자, 여기서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관이나 조직이 행정부 말고도 우리나라에 한두 개 정도 더 있어요. 뭐 있을까? 합법적으로 시민들,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직. 그렇죠. 경찰이 있으니까. 또 하나가 더 있겠지? 바로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과 군은 그래서 다 뭐냐? 합법적인 권력이라고 봅니다. 뭘 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계속 뭘 얘기했어요? 합법적으로. 법에 기초해서. 법은 아까 어떻다고 했어? 우리 상식과 다르다고 그랬지. 그러면 간섭이 합법적이지 않은 간섭이나 규제도 있을 수 있겠지. 그지? 이게 예를 들면 조폭들이 하는 거야.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오늘 상위 감옥에 가둬.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 다 자의적인 권력이에요. 법에 기초하지 않은 권력이라는 거죠. 자, 다시. 그래서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 얘기를 하고 뭐 드론 관련된 행정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해서 규제를 달리해야 된다. 행정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은 자 국회에 비해 이런 사항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자 이거는 조금 요 얘기는 배경 얘기만 하고 살짝 넘어갈 텐데 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법을 만드는 건 누구예요? 입법부, 의회야. 원래 법은 의회에서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의회가 행정부에게 일부 허용해준 권한이 있어. 니들도 조그마한 법들 만들어도 돼. 예를 들면은 대치동 대치 4동에 12월 달에 보도블럭을 다 깐 다음에 여기다 상하수도 시설을 새로 하고 싶어. 그러려면은 막 교통을 통제하고 막 못 움직이게 하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걸 결정하거나 시민들의 어떤 통행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그때그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다 결정한다고 하면 일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런 짜잘한 법이나 행정 조치들을 각각의 기관들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행정부는 법은 아니지만 뭐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법처럼 기능하기는 해요.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하는 건데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행정입법.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행정입법이라는 거예요. 말이 돼, 안 돼? 원래는 안 되는 거야. 입법은 입법부 의회에서 하는 건데 이걸 행정이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단이 뭐예요? 그거 하나씩 설명하죠. 자, 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법쪽 파트에 와서 법이나 정치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를 보실 때 얘를 제가 경제하고 정치법 부분하고 지문 구조가 다른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경제는 상대성 원리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사례가 나오고 A 사례에 어떻게 보면 상응하거나 서로 상호관계에 있는 B라는 사례가 나타나서 둘의 관계나 둘의 상호작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국내는 어떻고 국제는 어떻고 변동은 어떻고 고정은 어떻고 실질은 어떻고 명목은 어떻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정치와 법, 특히 법이 나온 경우에는 뭐가 나왔냐면 범주와 분류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는 글쓰기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A라고 하는 대주제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A, B, C, D 등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분류해서 얘들끼리의 그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야 되는, 조금 더 미시적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경제는 어떻게 되냐? 원리를 파악하면 쭉쭉 그릴 수 있는데 여기는 좀 디테일이 많아요. 어떤 표현이나 단어 하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틀리게 되는 이유도 좀 그래요. 경제는 아예 예를 들면 과학으로 치자면 물리에 비슷해요. 원리를 이해 못하면 아예 그냥 모르거나 문제를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화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 같은 데 좀 더 가까워요.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나 세밀한 디테일의 조건들을 따지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문의 성격이나 문제의 양식도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설명이 쭉 돼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 4번 지금 좀 틀리신 분들 있죠? 요거 4번 풀고 나서 잠깐 5분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부터 다까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답은 4번인데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유 설명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근데 오답 뭐 골랐는지 한번 물어볼까? 오답들 몇 번 고르셨어요?
못 풀었고 맞았고 그 다음에 5번? 2번 골랐어. 그 다음에 찍었어. 오케이. 자 2번을 고른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뒤에 문제를 또 틀렸을 거야. 뒤에 지문을 선지를 읽을 때. 자 일단 나머지 경우들 한번 고민해보면서 한번 봅시다. 보기 내용입니다. 갑은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인근 자연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한다. 현수막 설치에 관한 행정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땡땡 시청에 문의하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일상적으로 이런 단어를 써? 안 쓰지. 그래서 생소한 거야. 이거는 일상과 전혀 연관 없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5개 광고물이 뭔지 알아요? 뭔데? 마음으로 설명하지 마. 말로 설명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간판이에요. 간판. 아니 이거야. 간판이야. 우리 간판이라고 하면 되잖아. 이게 상식이잖아. 근데 이거를 5개 광고물이라고 굳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나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용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용어로 바꾸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지긴 하는데 자 어쨌든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뭐야? 간판 산업 진흥에 관한 진흥이 뭐야? 성장이지 뭐 발전시키고에 관한 법이래. 뭐 그 간판 관리법이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어렵게 써야만 해. 이쪽은 왜?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형제도 같은 거 생각해보면 여기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라 뭐 용어가 좀 달라요. 이에 따르면 문의하신 규격에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설치 전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또한 위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신고 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땡땡시 지방의회에 제정한 법령에 따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됐네요. 가장 적절한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틀린 이유 하나씩 한번 짚어봅시다. 지호부터 한번 풀어볼까? 1번 가의 제3조 내용에서 나의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왜 틀려? 설명해보세요. 그쵸? 자, 신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이 5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규정이 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5조에 들어있는 것인데 3조의 내용에서 5조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둘의 관계가 반대로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법률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어디 부분을 읽으면 될 수 있어요? 가와 나 사이에 있는 문장을 제대로 보면 될 수 있는 거죠.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규정되어 있다. 자, A에 관한 사항은 B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장 구조인 거야. 근데 지호가 이게 왜 안 읽히는 거야? 용어가 생소하니까 이걸 구조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야. 자, 선생님 잠깐 봐봐. 여기서 지금 문제 풀이할 때 5개 광고물 등에 대한 간판 산업에 대한 법률이라는 이 전문 용어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이건 문제 풀 때 지금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구조 독해라는 거지. 구조 독해는 전문 용어나 구체적인 내용의 진위 여부에 상관이 없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거기에 휘말리지 말란 말이야. 메타인지라는 건 딴 거 없어. 자, 메타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도 항상 익혀야 돼. 메타인지는 여러분들의 학습에 녹아 있거나 이 원리를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이걸 시행하고 있지 않으면은 최상위권이 되기 힘든데 최상위권은 이런 거야. 내가 문제를 막 풀어. 문제가 막혀. 근데 여기서 계속 풀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것과 이 문제를 풀고 있는 나와는 다른 거거든. 열심히 푸는 순수한 나가 있어. 그건 내 수학 실력이야. 근데 메타인지란 건 뭐야? 아, 성호야, 근데 네 수학 실력으로는 지금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인 것 같아. 너 이거는 별표 치고 제끼는 게 나아. 이걸 빨리 판단해 줘야 되거든. 이게 현명한 거야. 이게 빨리 돌아가야 돼. 이게 똑똑한 애들일수록 회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실시간으로 이걸 한단 말이지. 자, 그럼 이 부분도 이건 거야. 이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은, 3조에 관한 사항은 5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는? 그러면 그 내용은 밑에 안 봐도 벌써 읽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말리기 시작하면, 이게 뭐지? 머리가 컴퓨터가 딱 서버리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거든. 그걸 극복해야 돼. 두 번째, 성우가 풀어보자. 나의 5조는 가의 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겠군. 왜 틀렸어? 같은 원리로 풀면 돼. 자, 얘들아, 이거 한번 같이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네.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 푸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게 이거 지문은 안 어렵거든. 이거 지문은 안 어려워. 그래서 같이 독해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보기가 어렵지.
사실 보기가 생소한 개념이 등장해서 너희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거거든. 근데 봐봐.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자,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할게. 간은 간판에 관한 간판 산업에 대한 법률이야. 법률. 두 번째 나는 뭐야? 간판 관리와 간판 산업 발전에 대한 법률의 뭐라고 했어? 시행령이라고 했지. 이것만 볼 줄 알면 되거든. 근데 봐봐. 진짜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국어를 잘하려면 심리를 잘 읽어야 돼. 선생님이 너희들 그 문제 푸는 과정을 나중에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 그 흔히 막 클리닉 한다고 하는데 클리닉 하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잖아. 약간 어느 순간에 머리가 이제 회전을 안 하는 그 지점을 찾아내야 돼.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심리적으로 좀 쫄려서 그래.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순간 사고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어를 못하는 게 의외로 심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렇거든. 멘탈에 금가는 거지. 자, 지금 내용은 사실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위에는 법률이고 밑에는 그것과 관련된 법률의 시행령이야. 야, 어떤 게 더 구체적이야? 이게 더 구체적인 거야. 이거를 시행하기 위한. 다시 1번 봐봐. 3조의 내용에서 5조의 신고 대상에 나의 5조의 신고 대상물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확인할 수 있겠군. 왜 여기에 구체적인 게 있어? 여기에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이렇게 보잖아. 자, 그 다음에 다는 뭐야? 땡땡시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을 따라야 된다. 자, 다는 아예 이것과도 다르게 땡땡시 지방의회의 법령이야. 그러니 이건 좀 더 포괄적이기도 하고 위에서 얘기한 이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표시할 건지를 결정하는 좀 더 근본적인 거야.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지. 원래 법은 의회에서 만드는 거야. 우리 전국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은 여의도에 있지만 시군별로도 서울시의원도 있고 그 다음에 강남구의원도 있지. 그래서 강남구의회도 있잖아. 저기서 막 공연하잖아. 그래서 그 구의회에서도 법안을 만든단 말이야. 그 동네에서만 먹히는 법들 같은 거. 거기가 더 위에 상위법인 거야. 거기서 야 이런 법률을 정해놨는데 시행령은 행정부가 알아서 해라. 약간 이렇게 구체화시킨 거야. 그래서 행정규제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바꾸는. 다시 돌아가자. 나의 5조는 가의 16조. 16조 어디 있어? 마지막에 있지. 16조에 의하면 뭐라고 나와?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시하는 방법은 제정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나의 5조는 가의 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겠군. 왜 틀려? 나의 5조는 가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서 위임을 받은 게 아니고 자,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인 5조로 규정이 돼 있지. 신고 대상물에 대한 내용은. 따라서 이 법안 자체는 대통령령으로서 정해진 것이지 법률 16조에 의해서 정해진 건 아니야.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통령의 명령으로 정해진 행정적 규제이기 때문에 입법안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 아니지. 3번 가봅시다. 나는 다와 달리 입법 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쳤겠군. 자, 이것도 틀린 내용인데 이건 왜 틀렸어, 승리야? 야, 이거 지문 읽어야겠다. 너희들 같이 봐야겠네. 자, 행정입법 유형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한번 빠르게 보자. 행정입법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가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규제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를 아까 해줬지. 원래 국회가 하는 건데 행정부도 할 수 있다라고 위임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권한을. 자,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 이게 첫 번째 설명하는 거야. 이제 행정입법의 유형 첫 번째 케이스. 위임명령이 무엇인지 보는 거야. 위임명령은 재정주체에 따라 대통령, 총리령, 부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거, 총리가 정하는 거, 부령으로 정하는 거지. 그럼 아까 우리가 본 나가 뭐였어? 대통령령이잖아. 대통령이 정하는 행정입법이라고. 그지? 이들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 예고, 공포 등의 거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상권분리 원칙에 저촉된다. 자, 이 문장. 특정한 행정규제의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포괄적인 범안은 안 돼. 아주 구체적으로 그 법의 범위가 정해져야 돼.
행정명령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포괄적인 건 누가 만들겠어? 국회가 만드는 거야. 거기서 입법, 법률로 만들고 그것에 대한 행정규칙은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지. 위임된 행정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자, 근거 법률이 있지. 자, 근거 법률이 있고 그거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위임된 행정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법률 근거의 내용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규제 사항이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포괄적으로 적용이 돼. 왜냐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니까. 한편 위임 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제정돼서는 안 된다. 즉 굉장히 엄격하게 법을 정해야 된다.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효력이 없다. 잘못된 법은 효력 자체가 상실되게 된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나는 다와 달리라고 얘기를 했지. 나는 뭐였어? 대통령령이지.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건 어때야 돼? 입법 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쳐야지. 그건 당연한 거야. 거치는 건 맞아. 근데 다와 달리라고 얘기했지. 다도 뭐야? 시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이지. 자, 이 경우에도 입법 예고와 공포는 당연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달리라는 부분이 틀린 거야. 이거는 나와 다 모두 이것을 공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무는 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행정명령도 행정입법도 일반 입법과 마찬가지로 라고 해야 되니 두 경우가 모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4번 보면 나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다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뻔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약간 거꾸로 이게 맞다는 걸 더 확인할 근거가 딱히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설명하는 광고물의 의미가 특별히 다를 만한 근거도 없겠거니와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나 행정규제의 경우에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대상이 특정된다 얘기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아주 동일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뭐 요 문장 자체만으로 이게 정답이다라는 확신이라기보다는 딴 게 부정이 확실히 돼야 얘를 고를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면 다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군. 다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들, 즉 지방시의회 입법들을 준수해야 되는 국민. 자, 그러면은 지방시의회 입법 부분에 영향을 받는 대상은 누구야? 그 지방시의 어떤 시민들이겠지? 근데 나는 누구야? 대통령령이잖아. 그지? 행정부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 따라서 후자가 더 넓지,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오히려 좁은 부분이니까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는 후자에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물론 근거도 되지만은 보기 때문에 어려워지거나 일상적인 상식적 용어가 아닌 경우 때문에 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보통 이런 제시문들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서 보기로 하고요. 뒤에 129쪽에 있는 페이지까지 아마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132까지는 가야 되는데 일단 해봅시다. 일단은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5분 쉬고 우리 시계로 30분 화장실만 잠깐 빨리 다녀오고 나서 바로 풀게요. 자, 뒤에 지문 한번 독해 한번 해볼게요. 129쪽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분쟁 또 다른 단어 우리 많이 쓰는 거 갈등이죠. 갈등이란 거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갈등을 해결하면 뭐가 된다? 사회 통합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합니다. 법과 정치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는 다 다양하기 때문에 라는 걸 전제해서 어떻게 통합할 거냐 이 문제를 다뤄갑니다.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예방하거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규칙을 만든다. 규칙 동그라미 치시고 일단 뭔가 룰이죠. 그래서 규칙, 규제, 간섭 연결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 가지 규칙 중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고 자, 첫 번째 뭡니까? 합의. 여기 그러면 이렇게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의 성질은 한자어로 표현하면 성질이 어떻다? 자발적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합의에 따라 스스로 원했기 자발적으로라는 말로 고쳤을 수 있어야 되고 일반화하면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고 즉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근데 동시에 뭐예요? 강제성을 가진다. 이거 모순된 표현이죠. 모순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발적인데 어떻게 강제적이야? 자, 여기에 이제 메커니즘 절충이 들어가는 거죠. 자발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가 만든 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겁니다. 한 다리를 건너가게 되죠. 이게 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강제성을 가진 규칙법. 그래서 법의 핵심은 바로 강제성입니다.
제가 목적, 수단, 상대성, 절대성까지 얘기했죠. 여기서 오늘 얘기할 부분, 법과 정치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주제, 여러분 머릿속에 하시는 거는 바로 자발성과 강제성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규정되어지는지를 이 입법, 사법, 행정, 정치와 법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뤄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발성과 강제성의 미묘한 긴장이 늘 존재해요. 왜요? 강제성이 너무 심해지면은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락하면 방종해서 규칙과 질서가 무너지죠. 이 둘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를 절충으로 해결해내려고 하는 게 법과 정치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법 정치의 문제는 결국 자, 이것과 함께 따라붙는 보조 개념이 하나 있다면, 근데 여기서는 좀 얘기하기보다는 나중에 과학 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객관성, 주관성도 있기는 한데, 이 강제성, 합법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력의 문제, 그게 바로 사법, 경찰 권력, 그리고 군대와 같은 공권력, 권력의 문제를 다루는 게 이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때 강제성은 자,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그럼 자, 공공의 이익은 강제성의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독해 분석에 9가지 요소 있다는 거 그때 얘기했었고, 우리 퀴즈 혹시 봤었잖아요. 그걸 사실은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글의 역할을 분석할 때 그 9개의 용어 단어는 항상 반복적으로 나와요. 1단계 가장 초보 단계의 3가지가 뭐였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거 서울대 김영정 교수님이 만드신 건데, 서울대 철학과의 핵심이시자 이분이 지금은 많이 좀 줄어들었지만 전국의 대입 논술의 기초 이 이론을 만드신 분이거든. 한국 입시제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주셨던 분이다. 천재지, 천재. 근데 이분이 독해 분석에 대한 책을 썼단 말이야. 근데 그 독해 분석의 첫 장에 9가지 요소로 모든 글은 논리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했는데, 그거를 333으로 3개를 쪼개놨었다고. 그 중에 첫 단계에 2개 키워드가, 우리가 항상 모든 글을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든 글에는 뭐가 있다? 논중화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열차 그림 그려가면서 둘을 얘기했었잖아. 둘이 항상 따라 붙어야 된다고 했잖아. 바로 결론과 전제예요. 이 둘은 무조건 있어야 돼. 결론, 전제는 무조건 있는 거야. 자, 그 9가지 요소들에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목적이에요. 뭐뭐를 위해. 그럼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머릿속에서 이건 목적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내용을 알 필요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논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 봅니다. 강제성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강제성이 중요한 거예요? 공공의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공공의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적과 수단, 그래서 철학에서 얘기했잖아. 목적의 수단화. 수단이 더 낮은 가치를 지니죠. 따라서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한 거야. 그걸 위해서 강제성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뿐이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어떨 때만, 동의할 때만. 이건 뭐야? 앞에 건 목적이었고 이건 뭐야?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읽어내가는 게 사실은 구조적인 독해거든요. 사실 이 얘기만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좀 더 그걸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구나. 적용하는 걸 좀 보여줘야겠다. 자,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러한 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자, 이러한 법은에서 사실 슬래시로 한번 싹 끊어보세요. 여기 부분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러한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원래 하나의 문단에 하나의 생각만 나와야지만 지금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로 전환된다는 거야. 따라서 앞에 부분을 하나 묶어서 제목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앞에 얘기는 무슨 얘기였어? 핵심 단어가 뭐야? 강제성. 근데 더 먼저 나와야 될 건 뭐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자, 내가 이걸 이렇게 얘기해야 돼. 화제 토픽이 뭐냐? 첫 번째 부분의 절반 부분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 단어만 생각해. 자, 봐. 생각을 쉽게 하려면 글을 쓰던 문제를 풀던 한 번에 여러 개 생각하려면 아니고 순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법이야. 그지? 법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가봤어. 어떤 친구는 이 알맹이에 해당하는 게 강제성이란 걸 떠올렸어. 강제성은 법의 무엇이야? 특징, 성질 따위가 맞는 거지. 그럼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을 나 같은 경우는 법의 성질 하고 강제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왜? 법의 강제성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강제성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머리는 생각을 하지 못해. 근데 재밌게도 법의 성질 하면 이걸 읽은 사람이라면 강제성이가 떠올라. 그래서 순서적으로 강제성을 먼저 떠올리는 것보다 제목이 구조적으로 이 문단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는 항상 퀘스천이야. 앤서를 한 번에 제목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퀘스천 자체로, 이 부분은 지금 법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뭐냐면, 자,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진짜 배우면 너희들 진짜 나한테 돈 많이 내도 돼.
왜냐면 내가 이거 가르치느라 돈을 많이 받거든. 이게 지금 강제성에 대한 얘기를 물론 문장은 하고 있지만 메타인지 이걸 위에서 내려다 보면 얘는 지금 법의 성질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구만. 그건 강제성이지. 자, 구체적인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일반화하는 거야. 이 일반화지.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내가 약간 좀 약 좀 쳐줄게. 일반화를 했어. 요걸 보면서 요런 구체적인 정보들 이거 법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만. 이게 목차야. 이게 범주야. 이게 일반화된 개념이야. 그러면 법의 성질 중에는 어떤 게 있어? 강제성도 있고 적법성, 타당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내려가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구체화라고 하는 거야. 다시 처음 건 뭐야? 일반화라고 했잖아. 두 번째는 구체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줄게. 요거 잘 이해하면 굉장히 많이 얻어가는 거야. 대학에 가면 대학에 공부하는 방식을 따라가야 되잖아. 대학에서 어떤 친구를 뽑으려고 하냐면 대학에서 공부하는 방식대로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해온 친구를 원해. 대학에서 공부하는 두 학문의 역할은 딱 두 개밖에 없어. 일반화와 구체화밖에 없어.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이 현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일반화를 하면 뭐가 등장할까? 이론이라는 게 만들어져. 이론. 그 이론을 여러 가지 사례에 적용하다 보면, 즉 뭐 하면? 구체화시키다 보면 사례가들이 등장하는 거야. 사례가 등장해서 사례 때문에 이론이 다시 바뀌면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을 바라보면 구체적인 적용을 하게 되는 거야. 따라서 일반화하거나 구체화하는 거 두 개밖에 없어. 자, 그런데 너희가 실제로 대학에 가면 너희가 일반화를 할까 구체화를 할까? 일반화하면 뭐 만든다고 그랬어? 이론 만든다고 했지? 너가 대학 가서 이론 만들 거니? 우리는 이론을 못 만들어요. 우리는 그런 깜냥이 아니야.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을 배우고 그걸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적용만 할 뿐일 거야. 아마 대부분은 그래. 이걸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뭘 하는 거냐면 이거를 넘나들 줄 아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역전이적 사고라고 해. 일반화와 구체화를 넘나드는 거야. 이거 잘하잖아? 그러면 너희들 문과가 가든 이과를 가든 스카이에서 보는 면접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기본 원리를 깨우치는 거야. 뭐 되게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어. 그 얘기가 아니고 법의 성질에 대해서 논하라는 얘기야. 근데 법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 할 말이 없지. 구체화시킨 사례를 들 수 있으면 또 훌륭한 학생이 돼.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 생기부는 이렇게 채워져야 돼. 이게 맞아. 자, 첫 번째 내 예를 들게. 상희는 너 장래 진로가 뭐야? 변호사를 할 거야. 너 오늘 되게 중요한 거 하는 거구나. 몰랐다 야. 잘 부탁해. 일상적인 법률적인 상황들을 본 다음에 뭘 떠올려야 돼? 이것과 관련된 법률의 이론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즉 수행평가 보고서 써오라고 하면 주변에서 이뤄졌던 여러 사건들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근본 이론, 상위의 법률이 무엇인지를 찾을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이론은 보통 언제 배워? 교과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야. 경제학 시간에 경제에 대해서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해서 배웠어. 균형 가격 이론에 대해서 배웠어. 그건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뭘로 적용해야 돼? 나이키 운동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안 수행평가와 관련해서 여러분 세특 같은 데는 뭐가 쓰였었냐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내가 관심 있는 특정 주제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봤던 특정 사례들을 수업 때 배웠던 어떤 이론이나 상위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일반화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자주 돼야 돼. 이게 풍부하게 된 생기부가 되게 훌륭한 답안이고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이 케이스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영역전이적 능력이라고 불러. 구체화 일반화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요거는 딱 어디서 원하냐면 스카이 이상에서만 원해. 그 밑에 학교에는 이게 없어. 근데 스카이 이상의 면접 문제나 인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볼 때 여기 딱 갈리는 구간이지. 근데 스카이 있으니까 의대까지 포함일 거 아니야. 요 영역에서 최상위권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격차가 어디서 벌어지냐? 영역전이적 능력이 확보가 돼 있느냐 아니냐. 영역전이를 독해로 얘기하는 건 이거야. 이걸 쭉 보고서 이게 무슨 얘기야? 세 번째 줄까지 가면은 그 강제성 막 그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지? 헤매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이것은 법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강제성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끝난 거야. 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구조독해가 안 되는 거고 구조독해를 하는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이 영역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영역전이 능력이 계속 발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뭐가 되냐면 메타인지가 되는 거야. 거꾸로 메타인지가 되는 친구는 이게 자연스럽게 돼. 이 둘은 같이 가는 거야. 메타인지가 뭐야? 여기서 열심히 문제 풀고 있는 나가 있고
여기서 멀리서 그걸 들여다보면서 저 한심한 녀석 왜 저렇게 풀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있어야 돼. 생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게 뭐야? 자기 객관화 능력이거든요. 이걸 확보할 수 있게 되면 공부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시험 계획을 세웠어.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시험 이게 그 전날에 느껴지거든. 이게 문제야. 근데 여태까지는 괜찮았어. 그래도 아쉽게 91.2점 맞아서 A 맞을 수 있었단 말이야. 자,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멘탈이 개 털리실 건데. 어마어마해요. 4나 5 정도 받아보셔야 여러분들이 아마 충격이 올 텐데, 내가 설마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이제 좀 찍어 보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시간이 부족하네라는 거를 바로 전날 깨닫는 친구가 있고, 그거를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깨닫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패턴이 다른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떡잎을 보면 이게 될 놈인지 아닌지를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왕이면 공부를 할 거면 어차피 다들 개고생인데 성과라도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현명하게 공부하면 결과가 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독해에서도 이걸 계속 연습하는 게 실제로 여러분 공부에 적용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긴 해. 같은 능력이긴 해.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러한 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의 성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강제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몇 가지 특징들을 세부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쓰고 행동의 결과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행동을 평가할 수 있고 변화도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면 반대는 뭐겠어? 결과를 중시한다는 얘기는 뭘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에. 동기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는 항상 원인과 결과인데 행동의 경우에는 결과에 대비되는 게 동기거든. 동기가 뭐 행동의 원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행위의 결과를 중시한다는 말이 그럼 동기는 덜 중시한다는, 동기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해. 반대 개념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법은 두 번째,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밑줄 치고, 그 다음에 2번 쓰시고 보호합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권력자나 국가기관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독재자가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국민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간섭. 3번 최소한의 간섭. 자, 간섭도 나왔죠. 근데 이것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한다. 너무 많은 간섭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처리해도 되는 일까지 법이 간섭한다면 사람들은 숨막혀 평온하게 살기 힘들 것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법에 대해서, 법의 성질에 대해서, 법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법에는 민법과 형법 딱 이제 각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처음 시작하면서 반면 형법은 나오니까 여기는 법의 대표적인 사례 혹은 그 종류를 구체화시켜가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법의 종류일 겁니다. 민법과 형법. 그거 외에 다른 법도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법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민법, 그런데 사실 실제로 여러분도 이거 두 개밖에 안 봐요. 거의 시험 때 여러분과 관련된 거는 두 개밖에 없거든. 여러분이 친구 돈을 뺐든지, 돈 뺏으면 그건 형법이구나. 친구와 거래를 했든지, 친구 돈을 뺏었든지. 그래서 뺏으면 형법이고, 빌리면 민법입니다. 자, 그래서 민법과 형법이 있다. 민법은 국가기관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권리를 다루는 법률로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두 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대사회에서 형성된 민법. 그러니까 또 근대사회지. 법 얘기는 근대사회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 예전에 누가 했어? 법이 없었을 때는? 법대로 하던 시기 이전에는? 왕의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 형성된 민법의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중요 원칙 중 하나는, 자, 계속 글이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구체화되고 있어. 계속 좁아지고 있어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를 비롯한 단체나 개인은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의 행사에 간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뭐예요? 사유재산을 보호한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끼친 손해는 그 행위가 위법이고 동시에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어떻게 해요? 배상해야 되는 거죠? 배상에 대한 경우. 근데 그것이 위법한 행위이거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 자, 고의만입니까? 아니면 과실도 있습니까? 과실도 있죠. 과실은 고의가 아닙니다. 실수로. 근데 실수로 그랬어. 그래도 감옥 가야 됩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원칙들은 경제적인 강자가 경제적인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여, 자, 그런데 앞에서 슬러시를 끊어보고 요거는 예외적으로 논지의 핵심이 아니라 물론 이런 경우도 있다. 예외 조항을 설명하려 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말본세를 잡아갑니다. 근데 이런 거에서 이거를 뒤집어 꽈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왜 이거 없으면 일반화시킬 수 있잖아요. 20세기 들면서 자, 제한이 생겼습니다. 자, 제한. 그 결과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지배는 여전히 보장되지만 그걸 인정해 주지만, 자, 공공복리 동그라미 치고
아, 나 이거 못해. 이거 내 사유재산이야. 근데 공공복리에 더 합당하다면 그걸 일부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토지 수용 같은 거죠.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길을 내놔야 돼. 뭐 이런 경우들. 그래서 그런 경우처럼 공공복리에 이런 이런 사상이 어디서 나온 거야? 공공복리에 적합할 때는 개인 사유재산 제한할 수 있다? 이게 공리주의야. 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은 어디서 비롯된 거야? 근대 사회에 처음 나온 거야. 옛날에 다 왕 땅이잖아요. 근데 시민들과 국민들의 땅을 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네 땅이나 내 땅이나 싸우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익을 다 추구하는데 지들끼리 막 싸우니까 어떻게? 야, 그만 싸워. 원리를 알려줄게. 최대 다수의 행복을 우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때는 공공복리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 것은 뭐예요? 민법이죠. 민법의 특징 혹은 내용입니다. 자, 반면 형법입니다. 범죄와 형벌을 규범하는 법률. 자, 형법의 내용에 대한 자, 죄형 법정주의. 제 용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소하죠. 단순하게 보면 죄형이 뭐예요? 죄에 따른 형벌입니다. 법정주의라는 건 법으로 정해놔야 된다는 얘기. 단순한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그래요. 자, 어쨌든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 행위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미리 법률로 정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 발생 당시에는 없었던 법이 나중에 생겨도 그것을 이거 소급해도 적용할 수 없다. 이거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급이라는 게 뭐예요?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 적용한다. 자, 예를 들면 법이 2022년도에 생겼어요. 자, 앞으로 최성원 선생님 강의 때 숙제를 안 해오면 사형이 처하도록 한다. 근데 이거는 오늘 기준으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괜찮은 거야. 그지? 아니, 근데 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야, 이거 이제 새로 만들었으니까 어제 숙제 안 해온 애를 다 죽을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 근데 이거 일반 상식으로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도 알고 있어야 돼. 이거랑 여기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또 하나의 뭐가 있을까요? 공소시효 얘기가 있어요. 공소시효 얘기는 많이 들었죠? 법률도 어떻게 특정 법이 제한하고 있는 만큼만 유죄가 인정되는 기간이 있고 그게 지나면은 그 사람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뭐 이것과 뭐 소년법 얘기와 몇 가지 법과 관련된 쟁점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라는 기본 원칙. 죄형법정주의는 법정의 행위와 그 범죄에 대해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 방식은 없다는 것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민법과 달리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도 없다요. 딱 그 법이어야 돼. 근데 비슷한 건 안 돼. 왜? 형법은 더 무서운 거라. 이거 감옥 가. 철컹철컹 한단 말이야. 이거 지적 재산권 이거 옛날에는 이거 하드카피가 있는 것만 됐는데 이거 PDF도 적용해야 되니?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근데 책도 했는데 PDF 해야 되더라. 이것도 그냥 포괄적으로 보자. 이렇게 돼. 민법은 되는데, 형법은. 이렇게 하면 지나면 얘도 이렇게 사용되는데, 요것도 약간 사용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법은 굉장히 엄밀하게. 그럼 시험 문제에서 더 자주 나오는 게 형법 쪽이에요. 이게 조항을 되게 엄밀하게 달아놓거든요. 그 조건들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글도 재미있게 여기까지 설명이 돼서 분류의 형태를 두 가지로 봤는데 그 다음 두 문단을 보면 다 그래서 형법 얘기만 엄청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법이 어려워서 그래요. 자, 볼게요. 형법을 위반한 범죄가 발생하면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 이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뒤에 3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4번 문제, 요거랑 이제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걸 구조화시키면 요 그림이 되는 건데 이거 한때는 이제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나중에는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있으면 이제 앞에 여기 부분 보고 참고해서 한 번에 푼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조금 어려운 얘기고요. 그냥 글은 빠르게 정확하게 읽은 다음에 문제 풀면서 봐도 사실 당장 그런 스킬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시간은 금방 단축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에 대한 고려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답을 푸는 부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범죄 발생하고 첫 번째 수사를 하죠. 수사가 시작되는 단서가 동그라미 칠게요. 고소, 고발, 인지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반면 고발은 제3자가 한다. 차이 이해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분류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이 글의 경우, 법률의 경우는 항상 열거와 나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과 이게 뭐가 다른지, 왜 이게 구분되는지를 이해하면서 글을 읽는 것 정도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소, 고발 뭐가 다르다? 고소는 피해자가 하고 고발은 제3자.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때렸어. 걔가 나를 하는 거는 고소죠. 고발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지점에서 여러분 이게 어휘 싸움으로도 갈 수 있어요. 다음 빈칸에 알맞는 것은 고소, 고발. 근데 고발은 안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것만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일반적 범죄의 경우입니다. 이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하지만 명예훼손죄, 폭행죄는 수사를 진행했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안 돼요. 즉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처벌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수사 결과 피의자 뭐예요? 가해자, 죄를 범지른 그 구속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받아 체포해서 구속. 자, 체포와 구속에 체크합니다. 구속, 가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있다. 만약 범죄를 실행 중에, 어이씨, 이 새끼 이거 지금 하고 있었네. 딱 하면은 구속영장 없이도 바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안해, 잘못했네. 라고 할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다시 풀어주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나중에 사후에라도 신청해서. 자, 요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틀릴 수 있는 부분 같은 거예요. 구속영장을 먼저 신청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영장 있어요? 영장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그 촉법소년들 얘기 보면 그런 거 영화에서 그런 거 안 나오냐? 아이, 경찰 아저씨 잘 모르시다 본데 우리 뭐 14세 미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경찰들이 그 뒤에 뭐라고 그래? 야, 이 자식아, 너 무기 들고 강도 상해하는 거는 그거 저촉 안 돼. 너 붙잡혀가. 그건 몰랐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봐봐, 일반적 경우와 예외 조항이 다르잖아.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는 여러분도 체포영장 있어야 된다는 건 영화에서 많이 봐서 아니까 누구 체포해 가려면 영장 있나 얘기. 영장 있어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상식이라고. 근데 법은 어때? 아니? 없어도 할 수 있어. 뭐야? 왜 없어도 돼? 너 지금 마약 팔고 있는데 이게 무슨 구속영장이 뜨면 바로 잡아갈 수 있어. 그게 무슨 법이야? 법에 써 있어. 그건 몰랐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법이 상식과 다른 거야. 그래서 예외 조항이 되게 중요해져. 결국에는. 일반적 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조항에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닌 예외 규정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들이 확실히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결국 문제로 내면 아주 악랄한 문제들이 나오거든. 만약 범죄를 실행이 중인 경우는 여기서 예외적으로 구속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거꾸로 순서를 바꿔서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야 되고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수사 결과 범죄 형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 다음에 재판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죄가 혐의가 인정이 됐어. 그러면은 그때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기소. 이를 기소라고 한다. 재판 청구가 기소야. 같은 말이야. 검사는 피의자의 나이, 환경, 동기를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고 기소 재판 절차가 그러니까 기소를 했어. 그럼 다음이 재판이겠지. 시작되면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다. 밑에 나와 있지만은 재판에 기초되는 사실과 법률적 판단을 심사한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는 거야. 판사가 하는 거지. 이때부터는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유죄를 선고한다. 땅땅땅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형을 선고하고 집행 절차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 지은 놈 잡아다가 감옥에 갖다 넣는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복잡하게 단계와 절차를 나누게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을 보호해 주려고. 우리도 피의자가 될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 막 붙잡혀가면 안 되잖아. 미란다의 원칙. 자, 너는 뭐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런 얘기 해줘야 된단 말이야. 굳이 안 해줘도 되는데. 어떻게 이 나쁜 놈인가 아는데. 근데도 안 해주면 안 돼. 왜? 법은 그런 거야. 상식이랑 달라. 다시 마지막. 그런데 이건 뭐예요? 형법이 적용된 사례와 그 형법이 집행되는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법의 집행 과정이죠. 적용 과정. 그 다음에 그런데 만약 동물이 위법한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될까? 동물? 이거는 여러분 쓸데없는 사족과 같은 문단입니다. 예외적인 문단이죠. 따라서 이미 본론은 끝났어. 그런데 하고 갖다 붙이는 문단이죠. 그러니까 가볍게 마음 가지고 읽어도 됩니다. 동물이 위법한 행동을 해서 사람에게 깨물었어. 결론부터 말하면 동물은 책임이 없어요. 법에서 인간 이외의 것들은 생명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 풀어보셨겠지만 기계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다 아니니까. 물건으로 보는데 물건에는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 권리가 없는 것은 책임도 없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권리와 책임, 의무는 항상 수반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면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동물은 형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가 없어요. 다만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법에 따라서 형법은 아니지만 동물의 점유자, 주인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요거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는데 4번하고 아까 지금 수정해야 될 게 지금 3번 틀린 사람 있었죠? 3번 틀린 사람? 3번 있었고 그 다음에 4번 좀 있었지. 3, 4번 봅시다. 니은과 관련 있는 말로 적절한 것,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잖아. 근데 요거는 이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의 이유를 찾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니은부터 생각해 보면 니은이 뭡니까? 죄형 법정주의, 범죄 행위와 내용에 대한 처벌은 법으로 정해두어야 된다라는 건데 또 성우는 몇 번 골랐어? 4번. 4번? 4번이 답 아니야? 정답이야. 축하해. 맞았네. 고마워.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처음에 빈칸 하나씩 채워봅시다. 맨 위에 A는 뭐죠? 고소죠. 고소고발인지 수사. 다음 단계는 수사한 다음에 체포죠. 체포. 뒤에 거 봐도 알잖아요. 구속, 불구속.
체포부터 되고 그 다음에 구속인지 불구속인지 48시간에 영장 발부해가지고 혹은 영장이 아예 발부돼서 체포되면 구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소할지 말지 검사가 판단한다고 했죠. 불기소가 있으니까 반대쪽 당연히 기소겠고요. 그 다음에 재판하고 형사하는 겁니다. 자, 적절한 것은 맞는 거 고르는 건데 여러분 몇 번 고르셨는지 모르겠네. 자기가 선택한 답들 이야기해보세요. 2번 또 정답 2번이죠. 2번 맞았는데 틀렸던 건가요? 자, 다시 봅니다. 1번부터 내가 그냥 시간 없으니까 빨리 풀게. A가 뭐예요? 고소죠. 범죄의 피해자와 연관이 있는 제3자가 한다. 아니죠. 그냥 피해자가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제3자가 한다. 관련 없는 제3자가 한다. 그러면 이제 고발이 되는 거고. 그죠?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명예훼손죄, 폭행죄는 A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A가 뭐였습니까? 고소죠. 맞습니까?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있습니까? 자, 여기 판단이죠. 앞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디 보면 됩니까? 몇 번째, 어디 봐야 돼요? 네 번째 문단 봐야 되죠? A번 보는 거죠. 어디 있어요? 세 번째 줄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 요거는 약간 문제가 약간 클래스가 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면 생략된 정보가 좀 있거든요. 다시 볼게요. 두 번째 줄부터 봐야 돼요. 고소고발 인지 중에서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인지는 누구예요? 수사기관이 하는 거죠? 수사관이 딱 봤었을 때 이거 이 새끼 범죄인데? 라고 하면은 수사는 어때요? 시작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왔죠? 그럼 뭐예요? 수사는 무조건 그냥 아무 때나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돌아와 보면 명예훼손죄, 폭행죄는 이게 무슨 성질이든 상관없이 고소고발이 해야 되는 경우인지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수사는 다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페이크가 뭐예요? 그 다음 문장. 하지만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은 수사를 진행했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수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수사는 했어. 근데도 안 돼. 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장이 이제 적절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처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이제 인지 왜곡을 여러분들한테 줬겠죠. 네, 집중도를 떨어뜨렸을 겁니다. 3번 보면 범죄를 실행 중인 범인을 비했을 경우, 체포했을 경우 48시간 군을 발부받아야 한다. 어떻습니까? 범죄를 실행 중인 범인을 비하였을 경우, 체포하였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쵸? 그러니까 발부받는 거는 발부 줄지 알 수 없고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과 발부에 대한 용어를 가지고서 태클 거니까 짜증나죠. 아니 그게 그건 거잖아. 그냥 얻어지는 거. 아이 영장 내놔 이건데 그냥 아니고요. 이거는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손님 그 뒤에 저희가 발부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고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걸로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두루뭉술하게 보면은 계속 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위에 것도 비슷했잖아. 수사랑 처벌에 대해서 용어 차이가 헷갈렸지. 나쁜 놈 뭔가 벌 준다 이런 느낌까지는 알았는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건 되는데 처벌할 수는 없다로 썼어야 맞잖아. 근데 기억이 그게 되게 엄밀하게 이걸 나눠 놨다는 얘기야. 자, 다음에 범죄 행위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시를 한다? 이거는 쉽게 나왔죠. 검사가 판단해서 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재판에서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가 시의 여부를 결정한다. 기소가 아니고 재판은 봐봐. 재판은 그 밑에라도 형집행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기소는 검사가 하는 거야. 이미 밑으로 내려가 버렸지. 따라서 재판에서 심리 담당하는 근데 위로 올라갈 리가 있어? C가 아니고 형집행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지. 됐죠? 기소는 검사가 하는 거였어. 그 다음에 5번 틀린 사람 있었니? 다 맞았지? 5번은 좀 쉬우니까. 자, 오케이. 그럼 다음 주에 132쪽부터 같이 풀고, 자,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문제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법치주의 맨 마지막에 있는 2개 문제 다음 주에 풀 건데, 자, 사회문화현상 탐구 설명 쭉 정리해 드릴게요. 어디까지 풀어오셔야 되냐면, 어디까지냐? 149쪽까지입니다. 정보화 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고요. 그 다음에 빠작은, 그래요. 사회문화랑 정치경제는 다 풀고 나서 푸는 걸로 하고 추가된 페이지 1, 3, 60 안 풀어온 거 나머지 거 풀어오시는 거에다가 제가 추가 몇 개만 더 할게요. 2번 추가하시고요. 7번 추가합니다. 2번, 7번까지는 더 풀어오십시오. 그거 풀고 나서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이거 다 전체를 한번 다시 볼 거니까 복습하려고 푸는 거니까 딴 부분은 복습 안 하는데 이 경제하고 법 부분이 중요해가지고 복습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공부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